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통신사가 IT 업체에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국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정부가 전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며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최근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짧으면 내년 2분기까지 신규 코인 상장과 관련 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특히 중소보험사의 자본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KDB생명은 증자에 성공한 반면 MG손보는 실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사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IT 업체에 인터넷 서비스를 할 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통신사가 이들 IT 업체의 인터넷 전송 속도를 빨리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하게 밝힌 만큼 당분간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5G 시대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 ICT 업계에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폐기안은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통신망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과실을 가져가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로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을 허용한 겁니다. 또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5G 시대를 앞두고 망중립성 원칙은 한국에서도 뜨거운 논쟁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당장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결정에도 망중립성 원칙이라는 국내 통신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정이 어려운 IT 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망중립성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지켜보고 당분간 우리나라 정책 변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이 깨지면서 국내 ICT 업계에서도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가 제로 레이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제로 레이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로 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 대신 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 사장이 줄줄이 그만두는 물갈이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새 정권이 국정 철학에 맞는 코드 인사란 명분을 내세워 선거 공신들을 공기업 수장에 줄줄이 앉힌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적폐로 보고 전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는데요. 최근 이런 기조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찬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조한익 한국전력 사장의 갑작스런 퇴임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사장 자리가 공석 상태입니다. 조 전 사장은 임기가 내년 3월 27일까지로 3개월가량 남았습니다. 그는 퇴임사에서 후임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재가원에서 좀 더 일찍 퇴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한 직원은 연말 내부 인사가 진행되는데 사장 퇴임으로 불투명해졌다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더 책임 있는 모습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3개월 먼저 나간다고 후배에게 길을 터줄 수 있는 것이냐도 의문입니다.
또 스스로 퇴임한다고 굳이 언급한 것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1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은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장 인선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는 기조를 보여왔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와 반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백 장관의 말 한마디에 한전발전자 회사의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 정하왕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등 4명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임기가 2019년 1월 또는 11월까지로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장재원, 정창길 전 사장은 한전에서 사회생활을 출발한 인물이고 나머지 2명도 10년가량 한전에서 일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외부 낙하산 인사도 아니고 사실상 한전 내부 출신 인물인데 국정 철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선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앞서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새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임기가 5개월가량 남았지만 스스로 하차를 선택한 겁니다. 홍순만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지난 7월 임기를 1년 넘게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홍 사장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에 대해 정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출 계획을 밝혔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표를 낸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 움직임에 대한 자구책으로 분석되는데요. 블록체인협회는 당분간 회원사의 신규 코인 상장과 투자 관련 광고를 중단해 투기 과열을 막고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짧으면 내년 2분기까지 신규 코인 상장과 투자 관련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자가 맡긴 예치금은 100%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됩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 규제안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회에는 빗썸,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16곳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20곳, 4개 공공기관 등이 속해 있습니다.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한다.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신규 암호화폐 상장을 당분간 유보한다. 협회는 내년부터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 전체의 70%를 온라인과 완전히 분리된 암호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해 보안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가짜 거래소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이어야만 협회 회원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 명의의 한 개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현재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 1인, 각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어 오늘 발표한 자율규제를 관리, 감독하고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를 차츰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기에 버거운 중소보험사들은 대주주의 자본 수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KDB생명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면서 자본 확충에 한숨을 돌렸고 MG손보는 유상증자에 실패해 자본 확충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KDB생명에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KDB생명의 지급 여력 비율은 160%대로 올라 금융당국의 최저 권고치인 150%를 넘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100% 미만이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KDB생명은 이번 유상증자가 절실했습니다.
9월 말 기준 지급 여력 비율이 생부업계 최하 수준인 116.2%로 만약 증자에 실패했다면 내년 초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퇴출 가능성까지 점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KDB생명은 지난 8월 희망퇴직으로 임직원 230여 명을 내보내고 점포를 기존 190개에서 99개로 축소하는 자구안을 실행하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유상증자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MG손해보험은 대주주 격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어제 열린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시이사회에서 MG손보에 증자 요청안은 부결됐습니다. MG손보는 해마다 거듭되는 적자로 지급 여력 비율이 위험 수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여파로 채권 평가액이 하락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 지급 여력 비율이 100%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MG손보는 오랜 적자 상황 탓에 다른 보험사들처럼 조달 시장을 통한 자본 확충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유상증자를 이사회가 부결해 매각설이 나오는 등 MG손보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또다시 대폭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코픽스 기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7%로 10월에 견저 0.1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15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금리 상승폭도 2011년 2월에 0.16%포인트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특히 신규 취급의 코픽스는 10월에도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데 이어 이번에도 재차 급등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66%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발 훈풍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6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분기 기업 경영 분석을 보면 3분기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3.8% 늘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 영업이익률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분기 7.6%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2분기 이후 최고였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확대됐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매출액 증가율 격차는 5.3%포인트로 2분기보다 커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대기업은 2.5%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합니다. 국회 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5년간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휴가가 1년에 일주일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2016년 9월에서 10월 동안 15세 이상 전국 거주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과거 1년간 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평균 5.9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5세 이상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는 평일이 3시간 6분, 휴일이 5시간으로 2014년보다 각각 30분, 48분 줄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작년에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시간 54분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시간 30분, 10년 전과 비교하면 14시간 18분 감소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 중앙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일환으로 원수급 사업자 간 전속
고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 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 발표합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구매 강제 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27% 상승했습니다. 지난 1일 0.55%, 8일 0.3%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폭 감소세를 이어간 겁니다. KT가 5G 상용화를 위한 5G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조직을 확대해 성장 동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필립 모리스는 20일부터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육아휴직을 한 여성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 여성은 82,179명으로 전년보다 0.3% 줄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보는 남성은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나 늘었습니다. 최근 학생들뿐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영어 공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자니 시간이 없고 비용도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선 영어 공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직장인들까지 영어 공부는 평생의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토익과 같은 공인 영어 성적이 아니라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한 영어 회화 능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요. 스마트폰으로 영어 공부를 마치 게임을 하듯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영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이 인기입니다. 외국어 학습 분야 최고의 앱으로 손꼽히는 듀오링고.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함께 영어 단어를 맞추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미지를 터치할 때마다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고 즉각적으로 오답 여부를 알려줍니다.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문제도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한글로 된 보기를 터치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레슨이 끝날 때마다 레슨의 진행 사항과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최고의 앱 부문에 뽑히기도 했던 맵라이즈. 200만 개의 단어와 표현을 쉽고 단순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와 한글 번역이 원어민의 발음과 함께 나타납니다. 몇 번의 반복 학습 후 배웠던 영어 단어가 등장하면 무슨 뜻인지 맞추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한글이 나타나면 이를 번역한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맞추는 문제도 있습니다. 스피커 모양을 터치할 때마다 원어민의 음성을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역시 터치할 때마다 문제를 맞췄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드 강연을 통해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테드 앱은 다양한 테마로 이뤄진 테드 강연들이 나타나고 원하는 강연을 터치하면 한글 자막이나 영어 자막 등과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들을 수 있고 강연의 유용한 내용까지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 앱은 특히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업무를 하다 틈틈이 주어지는 휴식 시간 등 짬을 내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도 많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학원을 다니자니 시간이 너무 없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부담이 돼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리도보카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 도서 5,000권에 나오는 단어를 익힐 수 있는 앱입니다. 다양한 원서 중 원하는 것을 터치하면 공부할 단어 개수와 레벨을 확인할 수 있고 매일 10단어씩 공부할 수 있도록 나뉜 코스가 나타납니다. 학습을 시작하면 각 단어와 함께 원어민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관련 이미지를 연속으로 보여주고 한글 번역을 맞추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독 코스와 레벨별 코스, 정도 코스, 집중 단어 학습 등 원하는 학습 코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팝송을 들으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팝송 명곡 앱도 있습니다.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별로 유명한 팝송들이 나타나고 원하는 팝송을 터치하면 음악과 함께 영어 가사가 등장합니다. 더 이상 영어 공부를 스트레스 받으며 하기보다 이동 시간과 점심 시간, 휴식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쉽고 즐겁게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현재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 경기, 강원, 영서로는 점차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은 자정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눈의 양은 1cm 내외가 예상되지만 늦은 밤이 되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충청부와 호남, 영남 서부 지역으로 낮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의 양 무척이나 많을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내일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로 예년보다 낮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영하 1도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충청도로는 낮부터 눈이 오겠고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눈 소식 없지만 아침 기온 속초 영하 3도 등으로 낮겠습니다. 아침에 제주부터 시작돼 낮에는 영남 서부 지역에도 눈비가 오겠고 아침에 대구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일요일에도 눈이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시작돼 화요일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뒤 그치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